자, 193페이지 보시면 여과 현상이라고 있어요. 여과.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여과에 대해서.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택이 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과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시장에 주택이라는 게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의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 고가주택, 일정 수준 미만의 주택을 저가주택. 이렇게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은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했을 때 뭐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9억 원 이상의 가격 기준 하게 되면 주거 이동은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면적 기준에서 13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3평 이상이면 고가, 미만이면 저가.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론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얘네 기준이라고 보셨을 때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주택은 이거를 금지시킨다라는 가정이에요. 신축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가정 하에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크게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생략했던 건가요? 안에서? 처음 듣나요? 이거? 상향 여과라는 것은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고요. 하향 여과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뭐를 거쳐서 재건축 등을 거쳐서 이제 그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대전시가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기존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그래서 여기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 뭐 11평짜리 규모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8평, 11평짜리 주택을 공급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잠실에 가면 잠실 시형 아파트가 8평, 11평짜리로 공급됐던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또 역시 기존 주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이 판자촌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지은 지가 한 40에서 한 50년 된 주거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얘네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그 가정이 있고 여기 기존 주거지역 11평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증가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금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이 주거 공간보다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소비하고 싶은데 기존 주거지는 이게 한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되고 주택이 15평에서 20평짜리 주택이 신축이 돼요. 그러면 얘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집들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가가 발생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요 중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이 비어 있는 집이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상향여과라는 거야. 원래는 여기 기존에 주거지역은 판자촌이었잖아요. 그죠? 얘네가 재개발돼서 조금 더 괜찮은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변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7평에서 8평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뭐가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그럼 얘네들도 조금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3평 미만의 주택은 저가인데 이건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도 기존 주거지를 자기네들 인수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뭐가 발생했겠어요? 공가가. 그러면 이 주택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무슨 여가? 그걸 하향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평에서 4평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또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도 조금 더 나은 주공간으로 가고 싶은데 7, 8평짜리는 새로 안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이주하고 나면은 뭐가 발생했겠어요? 공가가. 그러면 이 주택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하향여가. 그러면 여기 있는 3평, 4평짜리는 주거가 지은 지가 한 40에서 한 50년 된 거예요. 그럼 얘네도 또 재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종전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또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시장이 공급이 된 이래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반복되는 순환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택이 공급된 이래로.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제목을 바꿔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상향여가하고 뭐가 있다? 하향여가. 그래서 이 상향여가나 하향여가나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기존 저가주택 있죠. 이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여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 이주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가가 발생할 때 공가의 발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공가가 발생을 해야지만 순차적으로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공가라고 다 해준 거예요. 시험에도 쓰는 거예요. 공가의 발생은 여가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 194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여가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을 때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번 지문에 가면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목만 바꿔서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얘도 용어상에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줄 때는 그렇게 묶어서 줘요. 여가하고 주거분리하고. 그러면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도시화라든가 산업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주거분리. 대전도 뭐 둔산 이쪽인 거 어딘가 뭐 새롭게 주거가 새로 조성이 됐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 신축에 의해서 보다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 주거에 살던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고 싶겠죠. 근데 다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주거 분리의 현상이라는 거는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전시 전체 안에서도 새롭게 신도시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주거지역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주거지역 인근에서도 이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전에서 지금 여기 주택가격이 비싼 데가 이 둔산 이쪽인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주거가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도 원룸주택이나 전통적인 다가구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잘 써주는 거예요.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가면 여가 과정에 의한 주거 분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자, 경계를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경계라는 것은요, 담장이나 도로 등과 같이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경계를 중심으로 고급 주택 지역이 존재하고 누가 존재한다? 저급 주택 지역이.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민영주택이고요. 이거 임대주택이에요. 이렇게 한 단지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여기다가 벽체를 만들어 갖고 막아버렸어요. 통로를. 그러면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주거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담장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경계.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민영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여기 정문이어갖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물론 출입군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고 난 다음에요.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고요.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다는 가정이에요. 여기 만약에 고급주택이 있으면요. 얘가 주택 가치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에다가 주택 개량 비용을 한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6억이 나와요. 그러면 개량 후의 가치가 비용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여기는 정의 외비 효과가 존재해요. 이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비용을 들이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지역으로 남겠어요? 고급 주택 지역으로. 근데 여기 있는 저급 주택은요. 얘도 만약에 가치가 5억짜리예요. 그럼 5천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들이게 되면요. 개량 후의 가치가 한 5억 2천 돼요. 그럼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진 않아요. 여기는 부의 외비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고 해서 가치가 크게 상승하진 않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판자촌이 즐비한데 거기에 고급 주택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집에서 이번에 내부 공사해가지고 집안에다가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했어요. 그렇다고 같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워낙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는 거예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자, 그런데 이 경계에 있는 이 저가 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요거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고가 주택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저가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된다는 얘기는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야. 그 왜 비싸게 거래되냐면 길을 하나 건너면 이 지역에서 제공되어 있는 각종 편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마트나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경계에 있는 이 고가 주택이 있어요. 여기는 이 고가 주택은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그럼 얘는 왜 싸게 거래되냐면 고급 주택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음도예요. 고급 주택 지역은 일단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차가 없으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동네죠. 근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저급 주택 지역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싸우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는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가끔 놀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끌시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싸게 내놓고 이 사람이 이주해 가는 거야. 그러면 요 중에서 그래도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 이 집을 인수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이 침입에 의해서 무슨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로 이렇게 경계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로 바뀌어서 이걸로. 그러면은 여기 또 경계에 생기는 주택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식의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면은 이 지역이 뭐로 바뀌어가겠어요. 저소득층의 주거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를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 그래요. 이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침입에 의한 무슨 여가?
하향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경계에 있는 지역과 같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면 얘네들이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상향여가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도심 지역의 주거가 재개발되면서 원래 있던 저소득층들이 밀려나고 그죠? 고소득층으로 이게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지난번에 여기 우리가 신촌 그러면 대학가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Y대 있고 E대 있고 여기 S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은 뭐가 비싸냐면 임대료가 비싸다고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여기서 뭐 음악 하는 애들이 여기서 이제 연습실 얻어가지고 연주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얘네가 여기서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일로 넘어간 거예요. 홍대 쪽으로. 지금의 홍대가 아닌 예전에 뭐 80년대 초반, 뭐 중반, 뭐 90년대가 그럴 거예요. 여긴 별로 개발된 데가 없었어요. 여기는 별거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 임대료가 싸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보려고 여기 있던 젊은 애들이 일로 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가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배도 고프고 뭐 술 한 잔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주변에는 뭐밖에 없냐면 거의 뭐 선술집, 대포집 이런 개념밖에 없던 거야.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음식점이나 뭐 차리면은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값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다 인수해갖고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홍대 같은 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여기 있던 저소득층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밀려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몰려들 거고. 그럼 또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있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또 딴 데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서울에서는 계속 핫플레이스라서 계속 생기는 거야. 뭐 경리단길도 생기고 연남동길도 생기고 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발생하는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도 상향여가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밑에 1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두 번 썼는데요. 한 번은 맞는 지문으로 나오고요. 한 번은 틀린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한 번은 긍정형, 한 번은 부정형. 그러니까 기본 용어만 이해할 수 있으면 답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5쪽의 상단에 가면 이게 나오죠. 이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뭐가 낮아서 발생하는 거다?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뭐 3, 4평짜리 주택도 거래가 돼요, 안 돼요? 거래될 거 아니에요. 판잣집도 거래돼요. 시장에서. 걔들도 시장 가격이 있어요. 매매 가격이 있고 전세, 월세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게 무슨 주택? 불량주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뭐를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밀려나서 또 도시 곳곳에 또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뭐를 높여주면 우리가 왜 세를 살 때는요.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집단장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내 집을 처음 마련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기도 하고 거기다 소득도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문화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림 하나 구해가지고 거꾸로 걸어놓더라도 보면서 감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득이 늘어나면 근신금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불량주택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없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틀리게 줄 수 있는 게 이거죠. 불량주택 문제의 원인은 시장이 실패로 나타난 거면 틀릴 거 아니에요. 불량주택 문제의 해결은 철거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는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틀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랑 결부돼 있다. 소득과 결부돼 있다. 이제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도요. 얘네 거기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18회, 21회, 27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택의 종류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거는 역시 또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진 않아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단기와 장기는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한 8회 정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나 종류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주택의 그 이름 명칭 그 수정해 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택의 종류는 자료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97페이지에 조세가 있어요. 부동산 조세. 자, 일단 이 조세에 대한 거는요.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이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과하는 게 조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세의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을 보게 되면요. 이게 본원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생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정책적 기능 이렇게 해도 또 세분할 수도 있어요. 시험상에서 본원적, 파생적, 정책적 기능 이렇게는 출제 안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자 구별할 때 본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국가 경영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부수적인 기능도 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기능도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달성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출생기념으로 10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깨끗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어떤 교육이나 지원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시장에 진출할 때쯤이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자식에게 100억을 물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저한테 시비 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장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정부가. 그래서 얘한테 상속세, 증여세 이거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빼서 얘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최소한의 경쟁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수적인 역할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 조세의 기능에 보면 자원 배분도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세 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렸죠.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요. 그죠?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는 이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그 일부를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죠.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만약에 양복점 주인인데 정부가 양복 한 벌을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담에 의해서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에 대한 부담 줄어드는 거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앞으로 전가시킨다 그래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전전은 주로 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요. 양복 한 벌의 가격 올리는 거겠죠. 또 이 사람은 양복을 짓기 위해서는 원단이나 각종 부자재가 필요해요. 그거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죠. 세금의 부담으로 내가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너도 납품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낮춰달라고 얘기하겠죠. 이건 뒤로 전가시킨다 그래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그래서 이 부과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세금의 부담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부담에 대한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그게 귀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임대업자에게 세금을 과세하면 임대업자가 그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인상이든 아니면 월세를 인상해달라든가. 그런 등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97페이지에 보면 조세 귀착의 문제에 보면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돼서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어떤 뭐 과정을 보셨다 그러면 이 조세가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것부터 먼저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여기서 나오기 또 시작해요. 다시 원래 이 조세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게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이에요. 균형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아니면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간에 조세 부담의 효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한 100이라고 가정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세로 인해서 자기의 수익적인 구조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는 이 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손을 봐야 돼요? 이 생산량을 소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세가 부과되면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그러면 요 조세가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보면 세법 시간에 종량세, 종가세 배우죠. 종가세는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량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종가세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종량세라는 거는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공급 곡선이. 이게 지금 그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세라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98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상단에 그래프 보면은 공급 곡선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종량세를 가정하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을 어떻게 돼요?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조세가 부과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로 내는 거예요, 이거를. 조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누구의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건 소비자 부담이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은 이 가격에 구매했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이 가격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수요자가 종전보다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생산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50원이 돼요. 그러면 요만큼은 누구의 부담이에요? 이건 공급자 부담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950원 있죠? 이거는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공급자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에서 뭐를 뺀 거예요? 세금을 뺀 나머지 공급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실제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만큼은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공급자. 그러면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을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조세가 부과가 되면 그죠?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종전보다 높아지고 공급자의 수입은 이전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수요자는 뭐가 줄어드냐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무슨 잉여가 줄어들어요?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균형할 때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라는 걸 해봤죠. 균형 가격 할 때.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조세 부과에 따라서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발생해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균형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되면요. 먼저 시장에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그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불 금액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죠? 높아지면서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무슨 잉여가 줄어든다?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의 시장에 개입해서 뭐를 부과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얘는 한 번 더 활용한 거야. 이거는 일단 얘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기착인 거예요. 그죠? 쌍방기착. 그런데 이제 누가 더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또 이제 그래프가 이제 또 우리가 4개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또 싫어하실 테니까 요거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거기 할 때 그렇게만 메모만 해놓으세요. 자, 조세 부담의 크기는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될 때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얘네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가 탄력적일수록 이게 작다고 그래서 작을 소자를 써서 이걸 소를 붙여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큰 대자 써가지고 이거는 대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 미대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탄에다가 소 쓰고 비에다가 대 쓰면 돼요. 그럼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애가 많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요령이냐면 원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확인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는 힘들 거란 얘기예요. 또 그래프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쌍방기착의 논리인데 일반기착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기착은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럴 때는 표현상에서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요. 전액 수요자가 부담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면 앞에하고 뒤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구별해 줘야 되고 완전 탄력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를 구별을 해 줘야 되고 그죠? 이게 명시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으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편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이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결하게 구별하려고 그러면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수요라고 보고요. 얘가 공급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1,000원일 때. 자,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이 조세가 부과된 게 시장 가격에 전액 반영이 돼요. 100원 부과된 것만큼 가격이 다 인상이 돼요. 그러면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부담은 누가 지겠어요? 수요자가 다 질 수밖에 없죠. 그럼 수요자는 이 부담을 단 1원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를 줄여야 돼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으로 단순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4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면서 들어가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점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따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저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웬만한 거면은 웬만한 게 아니라 나오는 건 다 풀어요. 저게 예를 들어서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2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0페이지 가면 하단에 26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면 1번 지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탄력이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부담을 더 많이 가져요? 비탄력적인 애가 탄소비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 지문에 가면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가 더 많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것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4번 나오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뭐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 5번인 거예요.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는 이건 26회 때 나온 거고 27회 때도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논리는 다시 또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크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용어상에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논리가 있어요. 예, 그 정도 논리까지는 정리가 추가적으로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웬만하면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서.